네, 오늘 여의도 코너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계로 분류되는 천하용인 이 4명 가운데 용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나오신다고 해서 관련 기사를 쭉 보다가 지난 1월 다시 최고위원에 도전하면서 하신 발언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같이 들어볼까요? 네. 저는 과거 권력의 입김에 따라 자행되던 공천 갈등을 혁파하고 상향식 공천을 통해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오는 3월 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출마합니다. 당대표 혹은 그 이상의 권력자가 행사했던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김 전 최고위원님, 이때 주장하셨던 게 상향식 공천이었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 공천에는 국민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참여하기도 하지만 네. 명확하게 규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튼 당원과 국민이 공천하는 이 상향식 공천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 건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예, 일단 기본 취지는 네. 상향식 공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권력에 줄 서왔던 우리 정치를 저는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선거 컨셉에 맞게 전략 공천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네네네. 예를 들면은 상대 민주당의 후보를 특정 후보와 대결 구도를 가기 위해서라도 네. 그런 전략 공천이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단 이 전략 공천의 형태가 과거에 권력을 재생산해왔던 도구, 권력자와 좀 친하다라는 그런 친소 관계에 따라서 공천해 오든지 아니면 돈으로 사고 팔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전략 공천이 있었던 일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전략 공천은 좀 최소화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과 당원, 그 지역의 유권자가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 전 최고위원을 잘 모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눈여겨봤던 발언을 먼저 한번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최고위원 당시에 청년 최고위원이셨죠. 예. 예, 청년 최고위원 김용태는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아주 간단하게 일단 얘기를 뒤에 많이 나눠볼 테니까요. 자기 PR을 좀 한마디로 하신다면서요. 저는 그 예. 진흙탕 속에서 네. 연꽃을 피우고 싶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낭만적인가요? 그러니까 좀 쉽지 않은 일 같은데요. 정치라는 것이 네. 이제 권력 의지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 네. 본능 어떤 그런 것에 충실한 곳이다 보니까 가끔은 명분과 원칙, 내가 왜 정치를 하지, 어떤 정치를 해 나가야지를 잊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그 진흙탕 속에서도 늘 원칙과 명분을 좀 기억하면서 저의 소신 있는 정치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진흙탕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동안 겪으신 일, 느끼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차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예. 바로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11일 토요일이었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이 화제였습니다. 네, 앞으로의 작전이 이해가 간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일단은 저 자리가 네. 그 말씀하신 천하용인과 이준석 전 대표가 오랜만에 만난 자리였습니다. 네. 저 자리에는 사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실무진들도 없었고요. 저희 5명만 모였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에 대한 이야기를 언론에서 많이 하는데 네. 저희한테 한 적이 없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대표의 어떤 창당 의지를 좀 듣고 싶었고 일각에서는 평론가분들이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뭔가 협상을 키우기 위한 것 아니냐, 네. 다시 당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서 과연 예. 정말 이 전 대표가 창당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예. 확인하는 자리였고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저 자리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저희를 속인 게 아니라면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원래 김 전 최고위원은 그 신당 창당이 좀 부정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저 만남을 갖기 전에는 네. 책임이나 명분 예. 차원에서 좀 창당에 대한 부분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저희가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예. 당 지도부였고 저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최고위원으로서 활동했고 예.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희도 같이 열심히 노력했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께 잘 못하는 평가가 있더라면 예. 저희가 같이 책임지는 게 맞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개인적인 예. 혜택을 받은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윤리 관점에서 책임을 같이 지는 게 맞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창당에 대한 명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어쨌든 저 자리를 통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왜 창당을 하려고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정치 개혁 전반적인 토론을 좀 했었고요. 그렇다면 제가 창당을 하겠다 결정한 것도 아니고 아예 부정적인 0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좀 백지 상태에서 놓고 보겠다. 이준석 예. 전 대표의 어떤 그런 설득을 좀 들었고요. 폭넓게 생각해 보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생각을 뭐 완전히 바꾸신 건 아닙니까? 완전히 바꾼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그 이기인 경기도 의원이 이기인 의원 천하 용인 중에 뭐에 해당하시는 거죠? 이기인 의원이? 인해에 해당합니다. 아, 인에 해당하십니까? 예. 예, 국민의힘 지도부 측근 등을 겨냥해서 그 이준석 전 대표에게 비대위원장 또는 뭐 선대위원장 같은 것을 제안을 했다. 예. 이렇게 말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이걸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허은하 의원은 또 직접 이 전 대표에게 요구한 건 아니지만 그 여러 경로로 이런 연락이 오고 있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했는데 이런 연락 받으셨습니까? 저는 뭐 네. 개인적으로 받은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당내에 이 위기를 좀 걱정하시는 의원분들이나 당내 관계자분들이 이준석 네. 전 대표의 의중이 뭐냐,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뭘 원하는 것이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예. 과정에서 아마 뭐 선대위원장을 하면 이 전 대표가 다시 마음을 돌릴 수 있냐 예. 이러한 가정적인 상황들이 있었고 아마 예. 이기인 도의원 같은 경우 그것을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뭐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의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안다로 이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건 이기인 도의원의 해석이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말씀하시죠. 창당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우리 당의 대통령실의 어떤 변화나 또 당 지도부의 변화가 있다면 당내에서 계속 혁신해야 된다는 입장이 주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당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권이나 그러한 책임 있는 분들의 권한이 있다면 저부터도 이준석 전 대표를 말리려고 하겠습니다. 창당에 대한 좀 것을 다시 생각해봐라. 물론 이 전 대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우리 당 안에서 우리가 윤석열 정권 안에서 같이 해야 된다는 그 입장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당원과 국민이 공천하는 그런 상향식 공천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기성정치 그런 걸 하지 못하는 기성정치의 폐단이 나온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보스 정치라든가 개파 정치 이런 건 혁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본인에게 붙은 그 이준석계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 네. 그 개파 정치 자체를 저는 비판한 건 아닙니다. 권력에 줄 서왔던 우리의 행태들 예. 그러한 전반적인 것을 비판한 것이지 현실 정치에서 개파 정치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 자체를 나쁘게 볼 것은 아니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준석계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는 네. 그거는 국민 여러분들과 언론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준석 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를 하는 거고 저는 제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지 어떤 특정 인물이나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는 정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지양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재정치라는 표현은 굉장히 좀 예. 인상 깊게 다가오는데요. 그 이준석 전 대표 얘기 뭐 계속 일단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 가장 혹독했던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지난해 그 이 전 대표 그 징계 직후에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한 발언을 좀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피해자가 있거나 예. 어떤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했는데 이것처럼 수사 결과가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저희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의 윤리위가 인터넷 방송에서 떠도는 의혹을 가지고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저는 글쎄요 정말 부끄럽고요. 예, 이때는 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발언 같은데 이후에 이 전 대표에게 당시에 제기됐던 성비위 의혹 등에 대해서 경찰이 증거 불충분 또 공소권 없음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당시 당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좀 무리한 징계를 내렸다고 보셨던 거죠? 당시에도 그렇게 네. 생각했고 예. 지금도 사실 아쉬운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당 대표에 대한 징계는 굉장히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당원들이 선출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당대표를 징계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품위 유지 위반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애매한 어떤 그런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 결국에 우리 당이 내세우는 어떤 자유, 특히 표현의 자유와 예.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를 징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자. 예. 좀 원칙적인 이야기를 좀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증거 불충분 이렇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 전 대표를 징계까지 내몬 그 의혹들, 당시 의혹들이 말끔히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그 판단은 네. 국민들께서 해주시겠지만 예. 어쨌든 그 관련한 의혹들의 주 의혹은 예. 수사기관에서 증거 불충분의 혐의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내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공격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그 이른바 그 싸가지론입니다. 예. 이 전 대표가 어린 나이에 정계에 진출해서 생긴 수식어라는 해석도 있지만 뭐 이 전 대표도 이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측근으로서 좀 해주고픈 말이 있습니까? 두 가지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전 대표한테는 저도 사석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태도에 대한 문제를 국민들께서 원하신 눈높이가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전 대표와 관련한 이른바 사가지로는 과거에서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됐고 당대표는 지도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수준 높은 요구와 어떤 언행이나 태도에 대한 분명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요구가 있을 텐데 이 전 대표의 어떤 그런 태도와 언행들이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도자에 걸맞는 언행과 품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저도 사석에서 했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얘기를 전달해 주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정치권에 대해 하고 싶습니다. 이른바 젊은 정치인들이 당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쓴소리를 내면 늘 갖고 나오는 것이 싸가지론입니다. 쟤는 나이도 젊은 게 최근에 그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께서 한동훈 장관한테 어린 XX 뭐 하면서 이렇게 비판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기성 정치의 어떤 남아있는 질서, 젊은 정치인들을 프레임에 가둬가지고 예의 없는 그런 정치인. 근데 정치가 결국엔 소신 있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질서를 들이대면 젊은 정치인들이 어떻게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께서 좀 폭넓게 해석하시고 봐주실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는 나의 순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신당설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신당이 나와도 뭐 영남에서는 바람을 일으키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배신자 프레임에 갇혔다는 지적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홍준표 시장의 생각일 것 같고요. 물론 네. 시장님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과거에 친박연대라는 모델도 있었고 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우리 보수 정당의 유권자분들이 생각하는 보수 정치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국민의힘이 그 기준에 지금 적합하게 잘 맞추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이 반성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어떤 그 지역의 유권자분들의 요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표가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혁신 경쟁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혁신 경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은 뭐 배신자 프레임도 있고요. 그 내부 분열 프레임도 있습니다. 일단 이런 거를 좀 안고라도 뭐 당이든 대통령이든 향해서 쓴소리를 하는 게 그게 뭐 옳은 정치라고 보시는 겁니까? 늘 딜레마인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면 예. 늘 덮어 씌우는 게 내부 총질입니다. 근데 그것이 현대 정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제가 최근에 KBS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그 드라마 예. 고려 거란 전쟁을 봤거든요. 보셨습니까? 거기서 보는데 물론 이제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네.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그 역사를 담은 드라마를 보면서도 결국에는 옳은말 하는 어떤 신하나 지금 본건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드라마상에서는 그 신하를 향해서 그 어떤 줄 서는 그런 신하들이 덮어 씌우기를 하고 내부 총질에 비슷한 그 어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게 늘 역사적으로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정치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이 민주공화정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다 나은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딜레마인데 우리 정치가 좀 소신 있는 정치가 더 폭넓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권이 전 쓴소리를 못했기 때문에 5년 만에 심판을 받았던 이유기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타까운 역사였지만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당내에서 쓴소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내는 목소리 자체는 이 보수 정치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또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한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네. 그것이 뭐 총질하거나 프레임을 가두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내에서는 그렇지만 이 보수 분열을 우려하는 말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과 손을 잡지 않으면 총선 때 격전지인 수도권이 다 날아갈 거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수도권 같은 경우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을 하게 되면 현재 3당, 물론 정의당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뭐 많은 정당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수도권 특성상 2에서 3%포인트 차이로 당선이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당에서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 정치를 보면 제3지대를 외치다가도 선거 뒤에 다시 뭐 기존 정당으로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해쳐 모이라고 외쳤던 사람, 그 깃발을 들었던 사람이 또 개파 정치를 비슷하게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신당은 뭐 어떻게 다를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 정당사, 우리 한국 정당사의 어떻게 보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늘 끊임없이 분열하고 다시 합치고 했던 역사가 있었고,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그 역사의 측면에서 봤을 때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창당을 했었던, 그리고 또 합당을 했을 때도 그 당시에 시대 정신이 있었던 것이고 국민의 요구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현대 정치사가 거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과정의 일환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이제 당의 문제로 윤핵관을 콕 집어서 지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대통령을 향해서도 지금 거침없이 지금 변화를 주문하고 있거든요. 대통령도 변하고 당도 변하면 그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남을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 전 대표가 지금 창당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만약에 그렇게 변화가 있다면 저조차도 이준석 전 대표의 그런 창당의 의지를 말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토론할 자신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물론 혁신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만그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짧게 일단 말씀해 주시죠. 당연히 당원들의 목소리는 당정 관계,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 대해 목소리를 내라, 이런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당정 관계. 결국 이 모든 게 이제 당이 혁신을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김 전 최고위원 같은 분들도, 젊은 정치인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 주류 중진 의원들에게 불출마해라, 뭐 험지에 가라, 이런 그 인요한 혁신의 압박에 당사자들은 지금 뭐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혁신이 조기 해산설까지 나온 상황인데, 일단 혁신이는 뭐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혁신이가 성공했으면 바랬지만 지금은 사실 혁신이가 실패의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 대해서 모든 원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혁신이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해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영남 중진들에게 불출마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가 내세우는 헌법이나 헌법 정신이나 민주공화정의 원칙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 권한도 혁신이 자체에 없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의 그런 요구가 어떻게 보면 메아리로 들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혁신의 어떤 그런 가능성, 혁신에 대한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윤핵관과 그 호소인이라고 표현을 쓰면서 이 당과 국정을 말아먹은 사람들 책임지고 뭐 정계 은퇴하라,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수직적 당정 관계와 좀 연결지어서 좀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까? 저 말 속에. 저는 윤핵관들을 심판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그 심판의 주체는 국민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윤핵관이 아무리 구태스러워도 그 지역의 유권자가 윤핵관의 후보를 원한다면 그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저는 민주공화정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헌법 정신이고요. 다만 이것을 윤핵관이라고 해서 공천을 하지 않고 험지 출마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자체가 사천이라고 생각해요. 공천이 아니고 사적인 감정에 의한 공천이기 때문에 그조차도 저는 경계해야 된다. 원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엔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민주주의의 정신을 담아야 된다. 구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청년 정치인으로서 그 우리 정치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소신 발언 좀 한번. 전 젊은 정치인들이 기득권이 될지라도 늘 소신과 이 목소리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득권에 반할지라도 내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가 저는 젊은 정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 발전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